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띄우고 다 띄우고 빈치예요. 1452년에 태어났고 1519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천재 중에 한 명이죠. 난 개인적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안 좋더라. 뭐라고 해야 될까? 난 좀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천재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있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나도 알아요. 내가 조금 똑똑하다는 것 정도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한 4명 정도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야, 이건 정말 미친 천재구나. 야, 이런 애를 보고 천재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애들을 딱 4번 만나봤거든요.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저는 재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아니 뭐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 그냥 뭐 그런 사람들 보면 할 말이 없죠. 뭐 못 저겼어요. 뭐 나는 이 모양 이 꼴인 걸. 아유 참. 아무튼 다빈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화가이면서 조각가이고 과학자이면서 기술자이며 그리고 발명가이기도 한 뭐 그런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죠. 되게 직업이 되게 많죠. 왜겠어요? 아직까지는 각 직업들이 분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대학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다 이렇게 분리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아주 세분화시켜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렇게 분리시킬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분리시킬 만큼의 학문적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뭉긋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술가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또 애매하죠, 사실은. 그래서 다빈치는 이렇게 모든 걸로, 그러니까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것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고, 당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를 뭐로 인식했을까요? 아무튼 하나의 직업으로 아마 인식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되게 성격이 좀 재밌는 사람인데, 되게 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죠. 세상의 모든 것에서 기쁨을 느꼈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쓰게 되죠. 인간의 육체, 뭐 인간의 감정, 뭐 수많은 동물, 식물, 하다못해 물이 흘러가는 모습까지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런 것까지도 다 너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이 너무 신비롭고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너무 재밌는 사람, 뭘 알고 싶겠어요? 원리를 알고 싶은 거지. 비는 왜 오는 걸까? 식물과 동물은 과연 뭘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요, 예술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거죠. 모든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다빈치는 예술의 목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시적 세계의 인식. 자, 한 번 더. 가시적 세계의 인식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말 나왔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된다. 네가 아는 거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관찰해가지고 잘 모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모방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들어낸 과학 지식을 통해서 완벽한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방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내놓게 되죠. 여러분은 창의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능력. 일단 저 개인적인 견해임을 좀 무슨 얘기를 드리자면, 요새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 뭐 무슨 뭐 창의성 교육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지들끼리 뭐 토론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 되게 그럴듯해요. 그죠?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 머리에서 떠오르겠냐고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이 떠올리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이미 예전에 다 나왔던 거예요. 하다못해 애플의 아이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기술은 이미 기존에 다 있던 거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보면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걸 좀 강하게 느끼게 되죠. 심지어 똑같은 개념인데 말만 바꿔 쓴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새로운 거는 없다. 새로운 거는 없는데 백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은 이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익힌 그 다음에 익히고 있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조합 가능한가, 여기에서 나는 창의성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이폰 같은 물건 아닙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그거. 근데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가 모든 것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 안에 뚝 떨어져 있는 뭔가 새로운 개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무언가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능력.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빈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창의력이란 현실을 잘 재현하기 위한 규칙을 발견하는 능력. 현실을 잘 재현하기 위한 규칙을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새롭게 뭔가 뭐 잘 그리고 그런 게 이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 모방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똑같이 모방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대상은 3차원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그려야 하는 종이나 아니면 벽은요, 2차원이에요. 2D란 말이지. 어떻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냐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법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2차원 위에다가 3차원을 그릴 수 있는 규칙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걸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은 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 왈, 가장 빛나는 예술은 대상과 이 예술이 재현이, 대상이 있고 재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그린 거겠죠.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라는 거고, 이거를 일치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창의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자연주의에 입각한 생각처럼 보이기는 해요. 똑같이 본따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본따에는 뭐가 있느냐?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구석기 시대의 동굴백과처럼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보편적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에 입각해서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건 자연주의적인 요소일까? 기하학적인 요소일까? 기하학적인 요소예요. 조금 추상적인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 뭘 가져와야 된다? 기하학적 요소인 어떤 규칙이나 법칙 같은 걸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양쪽에 양자를 놔보자는 거예요. 한쪽의 극점에는 자연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의 극점에는 기하학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양식이 이렇게 있죠. 선을 하나 쭉 그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를 지향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르네상스 좀 오게 되면은 이게 거의 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요소와 기하학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이렇게 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지점에 달하게 되는 예술적 양식을 보고 고전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양 미술사에서는 이제 두 번째 고전주의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고전주의는 뭐였나요? 옛날에 그 그리스 고전주의, 그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고전주의는 이제 르네상스 고전주의,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핵심은 뭐다? 자연주의적인 요소와 기하학적인 요소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 안에 뭐가 있다? 그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르네상스 고전주의는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그 그리스 고전주의 있었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 고전주의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규칙이 몇 가지가 있었죠. 뭐 황금 비율이라든지 뭐 조화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거는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스의 것을 부활시킨 것이니까. 그런 시대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온 그 다음에 다빈치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법칙이 몇 가지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그 시대에 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하학적 요소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본땄을 때 이제 거의 대상과 똑같이 그린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루게 되죠.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르네상스 고전주의. 간단하지? 쉽죠? 알고 보니 쉬운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르네상스 고전주의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고전주의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 번 나옵니다. 앞으로 두 개를 더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한참 뒤에 나오는데 바로크 시대에 나오는 그 푸생의 고전주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시대에 나오는 이제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머릿속으로 이걸 떠올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상과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기 다른 시대마다 있는 고전주의들 사이에는 어떤 형식적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이해한다면은 깔끔해지는 거죠.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이 고전주의들이 딱 배치돼서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보고 땡땡주의, 땡땡주의, 땡땡주의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이해를 할 때는 그리스 고전주의부터 시작되는 이 고전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틀을 이렇게 쭉 세워야 먼저 중심을, 뼈대를. 그러니까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 줄기가 되는 거야, 이게. 줄기를 쫙 세워요. 그런 다음에 이게 싫으면 이제 격가지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가지들이. 이 격가지들은 이제 무슨 주의,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격가지들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고전주의의 어떤 면이 싫겠네. 그러니까 튀어나왔을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차이점을 만약에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되게 쉽게 이해가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 방식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분은 그분의 방식인 것이고 저는 제 나름의 어떤 뭐 이해와 체계는 이런 식으로 저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제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 방식대로 이해한 미술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말인지. 그래서 왜 그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계시나? 뭐 어떤 철학자를 공부를 할 때 그 철학자의 만약에 해설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게 되면은 나는 그 철학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해설자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딱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니체를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니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니체를 여러분이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을 좀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왕이면 원전을 바로 보는 게 제일 낫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화 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좋아. 자, 같이 돌아가서. 그럼 다빈치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화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회화야말로 대상과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지? 이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 중에 그거 보신 적 있죠? 해부학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생리학, 물리학 그런 그림도 되게 많이 남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도 남겼죠. 하나의 그림 안에는 원근법, 해부, 생리, 물리 온갖 종류의 과학 지식들을 담아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렇게 그리게 되면은 평평한 종이 위에다가 완벽한 3차원 세계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적 성취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자,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있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만찬을 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 봤었죠? 자, 뭐 영화도 있고 그죠? 다빈치 코드의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 안에 뭐 다빈치 코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제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다빈치 코드하고 연결해가지고 써놓은 원고가 있는데 이건 다음번 책에 들어갈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뭐 이 부분 제끼고 이건 다음에 책 사보세요. 자, 아무튼 그거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그냥 그림만 봅시다. 제자들이 3명씩 짝을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4개의 무리를 이루고 있고 3개의 창문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죠.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되어 있죠. 홀수로 돼가지고 이제 균형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게 되고 각 인물들의 옷이나 표정 같은 걸 봅시다. 어때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사실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 고전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연주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예술을 가져오면 안 돼요. 아니면 뭐 현대에 정말 잘 그린 뭐 사실주의적인 정말 사진 차린 그림 그런 그림을 가져오면 안 되고 르네상스 그 당시 그러니까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을 그 당시 시점만 딱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 옛날 선배님들이 그렸던 수많은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사실적이지 않은 오로지 근엄함만을 강조한 예수님의 수많은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상 딱 쓰고 있는 그 그림들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다빈치의 그림은 훨씬 더 자연주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날 무슨 뭐 사진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것보다는 사실 자연주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물의 어떤 표현이나 옷이나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근법이죠. 예수의 머리를 소실점으로 잡아서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소란스럽고요. 그리고 예수가 이제 만찬 도중에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누구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 뭐 그러한 상황이 있죠.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원근법이에요. 원근법. 자, 그러면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겠죠? 칠판을 가져올게요. 원근법은 다음에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칠판이 있는데 이놈이 거기에다가 좀 지워지지 않는 낙서를 해놔가지고 오늘 안 되겠어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러한 다빈치의 생각들이 이제 어디에 녹아져 있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또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북이라고 하는 책이죠. 출판사가 보자 루비박스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다빈치의 회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문학론이라고 하는 책도 있나? 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회화론이라는 책이죠. 요 안에 회화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은 혹시 어디 있냐? 일부가 이제 미술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미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회화론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2부가 이제 문학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사보시면은 이제 그 회화론을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가격이 3만원밖에 안 해요. 이 정도 두께고요. 괜찮죠? 요거를 보면 이제 그러한 다빈치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아. 그러면 원래 오늘 원근법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 다음에 더 칠판을 좀 해결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